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5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자, 영양학 수업 시간이죠. 자,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시험에서 1교시 과목으로 맨 처음 만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 1교시 첫 번째 과목으로 보게 되는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 때 나오는 과목이 육신문항에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육신문항에 나오는 것이 영양학하고 여기에 이제 대사랑 관련된 문제로 해서 생화학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영양학 같은 경우에가 45문제 정도, 생화학 같은 경우에가 15문제 정도가 섞여서 중간중간에 같이 섞이는 거예요. 탄수화물 뒤에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뒤에 지질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그래서 기초와 고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으로는 기초 영양학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고급 영양학이다 이렇게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하고요. 또 우리가 임신기에서 수유기를 지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쭉 넘어가는 전체적인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이 큰 단락에 있어서 일반 영양학 부분하고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두 파트가 나누어져요.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영양학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은 조금 그 영양사 시험 합격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과목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나중에 이제 뭐 AI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들어가는 게 영양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식이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식이 처방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영양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는 그 라이센스를 따겠다라고 목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합격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 놓는 과목들이 생활에서 굉장히 다 유용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밌게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 부분 보시면은 대략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분홍색 부분 보시면은 영양학 이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기초 영양학과 고급 영양학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탄수화물 부분이 5문제, 그 다음 지질 부분이 5문제, 그 다음 단백질 부분이 5문제, 에너지 대사 파트가 2문제, 그 다음 비타민 5문제, 무기질 5문제, 수분 1문제 해서 이쪽에서 대략 28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생애주기 영양학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영양 섭취 기준에서 1문제, 그 다음 임신기, 수유기 파트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아요. 여기가 5문제. 그 다음 영아기,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유 수유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들 5문제, 영아기 때도. 유아기 1문제, 아동 청소년기 1문제, 성인기 2문제, 노인기 1문제, 운동 영양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17문제 전후로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8 더하기 17 하게 되면 45문항이잖아요. 이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기초 영양학과 고급 영양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영양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에서 먼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뇌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 영양소, 그래서 특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뇌는 포도당을 먼저 우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침 식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도당 잘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너지 영양소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지진 사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묻혀 있다가도 뭐 한 달 만에 구조가 됐는데도 살아 있었다. 대신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체지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까지 버틸 수 있어요. 대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몸에 있어서 단백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배우지만은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를 낸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낸다.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를 낸다. 에너지를 내는 것들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신체를 구성하는 또 영양소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신체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체지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질이 있게 되고요. 피부, 근육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뼈 튼튼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이 또 무기질이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60에서 65%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분이에요. 그래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는 또 이렇게 지질, 단백질, 무기질, 수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은 다음에 비타민 B1을 잘 먹어주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또 영양소가 있어요. 조절하는 영양소. 그리고 내가 빈혈약을 먹을 때 비타민C하고 같이 먹어주면 흡수율이 더 좋대라고 하게 되면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는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지금 제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에서 순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탄수화물 하겠다.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은 에너지와 신체 구성과 우리 몸의 기능 조절에 관한 부분을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아이가 그 예민하다, 덜 예민하다 이거에 대해서 아유 태어난 기질이 그래 라고 하지만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질도 있는데 그 선천적이라는 기질이라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아 시기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에서의 이제 태아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태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태아 뱃속에서 이제 12개월을 있다가 10달이죠. 10달 정도를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아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보통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까지 1년을 영아기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 지나고 나게 되면은 영아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유아기가 해당이 되는데 유아기는 초등학교 가기 전 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 나이에서 1세에서부터 5세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 유치원부터 유치원까지 다니는 나이, 해당이 되는 나이를 유아기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 아동기에 해당이 되는 나이는 초등학교 해당이 되는 나이.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그래서 6세에서부터 11세. 이 나이에 해당이 되는 나이를 아동기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8세 해당이 되는 나이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이 되는 나이를 청소년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냥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인기 같은 경우가 제일 길죠. 그래서 19에서 29세를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49세를 한번 자르고요. 50에서 64세까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성인기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요. 19에서 29, 30에서 49, 50에서 64로 나누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 가임기 여성을 이제 나눌 때는 보통 19에서부터 49까지 이때를 가임기 여성으로 봐줘요. 그래서 19에서부터 64까지를 우리가 성인기라고 하게 돼요. 성인기가 가장 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기에 해당이 되면은 요즘에 이제 노인의 경우에도 연령을 높여야 된다 막 말이 많잖아요. 너무 이제 노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65세부터 74세와 75세 이상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은 뭐 임신기에는 태아기 때 이제 여성의 몸에 있어서 호르몬의 변화
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임신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젖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분비와 관련된 호르몬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신기 때 이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임신 전반기 때, 중반기 때, 후반기 때 임산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영아기로 들어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의 젖이잖아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고, 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아기가 되게 되면은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유식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때 이유식 단계에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평생 식습관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식 없는 아이가 되고, 뭐 이렇게 또 알레르기가 없는 아기가 되려면은 임신 초기 때, 그러니까 이유기 초기 때, 중기 때 어떻게 아이한테 줘야 될지, 영아기 때는 이유식하고 많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고집이 생겨요. 이제 편식 교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유아기 때는. 그리고 이제 유아 비만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동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충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ADHD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아동기에는 나오게 돼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고집이 제일 세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럴 때잖아요. 이때가 되면서 아침 결식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들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음료 섭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영양 성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것을 섭취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식이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식증이 온다든지 폭식증이 온다든지 식이 이상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아이돌 몸매, 얘네들을 보면서 나는 44 사이즈로 가야 돼, 40kg 아래로 살을 빼야 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관련된 성인기, 긴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는 성인기에 관련된 거고, 후반기로 가면은 성인기에서 50이 넘어가면서 여성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애주기 파트랑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식사요법 과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과목을 열심히 들어놓으면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요법 부분하고 영양학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또 성인기 문제예요. 성인기 파트에서 대사증후군 부분이 있고요. 자, 노인기. 노화에 의해서 노인기로 간다. 그럼 노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몸에 있어서 체조직의 근육량은 줄어요. 근육량이 주는 대신에 체지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 치아의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소화 기능에 이제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노인기, 또 호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노인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것이 우리가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파트를 배우는 게 영양학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자, 이제 재밌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재밌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탄수화물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탄수화물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은, 자, 모든 챕터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파트 처음 시작할 때는 또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식품학 수업하고 또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목들에 있어서 비슷하게 들어간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놓게 되면 그때 수업 시간에 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서 계속 겹쳐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 이거 식품학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해요. 근데 식품학 시간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얘가 하는, 왜 이거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에 있어서의 이것들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돼, 그리고 어떻게 흡수가 돼 라는 것들.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일단 저도 지금 제가 막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이러려면은 기본적인 에너지가 혈당이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와 관련돼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당 떨어진다, 당 보충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혈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당을 조절할 때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인슐린과 더불어서 얘와 기량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호르몬, 이게 이제 다음번에 제가 계속 겹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이 이쪽하고 겹쳐지는 것은 식품학 문제,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이 좀 더 깊게 나오는 것은 식사요법 시간에 당뇨 파트에서 또 깊게 나와요. 그래서 아, 다 겹쳐지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영양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었어. 그러니까 건강 문제. 부족하게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 과다하게 섭취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라고 하는 건강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양학이 오히려 쉬워요.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만 충분히 공부하셔도 6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60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어요. 아셨죠?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식이섬유소를 너무 적게 먹어요.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식이섬유소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섭취 기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될 것인가.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란 무엇이냐. 탄수화물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소화흡수,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무 부족하게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식이섬유소는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큰 제목 봐보세요, 여러분들. 1번에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탄수화물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3번 보시면은 3페이지에 탄수화물의 소화, 4번에 탄수화물의 흡수 넘기셔서 4페이지에 혈당 조절, 5페이지에 탄수화물과 건강 있고요. 넘기셔서 6페이지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과 근본. 이거 영양학 과목은 책이 두꺼워지려면 한없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소프트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도 가능하면 받아 적으세요. 만약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의 정의에서 탄수화물은 광합성, 지금 햇빛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감자, 고구마, 벼, 여러 가지 것들 식물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다.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하죠. 식물체는 뿌리, 줄기, 열매, 잎 등의 바로 전분, 우리가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쌀 전분, 전분의 형태로 먹는 거잖아요. 전분 동그라미, 전분의 형태,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전분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지만 섬유소는 소화 못 시키죠. 그 다음 동물에는, 동물체에는 우리가 이 전분을 먹어요.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일단은 혈당으로 이용해요. 그리고 나서도 남았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거예요. 자, 이 용어들. 동물에서는 당과 글리코겐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글리코겐 기억합시다. 간에 저장할 거고요. 간에 저장하고도 남으면 근육에 저장할 거예요. 간과 근육에.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당 떨어졌었을 때 나 당 필요해 라고 표현했던 거, 피곤할 때 바로 에너지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소화가 쉽고 체내에 독성 물질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포도당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을 생각할 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6개, 12개, 6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시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가끔 너무 쉽게 내는 시험 문제에서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1대 2대 1이네 이렇게.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C6, H12, O6 얘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은 1대 2대 1의 비율 이렇게. 그래서
121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얘를 그래서 바로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21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자 내에 자, 2개 이상의 알코올기와 하나의 알데하이드 또는 하나의 케톤기를 가지는 화합물 또는 축합물이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화학 시간에 하실 거예요. 화학 시간에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탄소 6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을 C6H12O6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전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포도당이에요. 나는 오늘 낮에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드셨어. 라고 했으면 거기 안에 액상 과당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다 라고 해서 과당이에요. 그 과당에 해당이 되는 것이 프락토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유제품을 먹었어. 그러면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유당이 분해되는 것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즈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낼 수 있는 것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똑같이 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것이. 그래서 이렇게 탄소 6개짜리다 라고 해서 6탄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6탄당. 그 다음에 이거 이상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당이다 라고 해서 단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당, 단당. 그 다음에 탄소가 6개짜리 6탄당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그랬을 때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게 되면은 1번 자리가 이렇게 CHO를 알데하이드기라고 해요. 1번이 이렇게 CHO로 구성된 것을 알데하이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은 여기 1번 자리에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 OH기를 하이드록실기라고도 부르고 알코올기라고도 불러요. 똑같아. 하이드록실기 혹은 알코올기라고 하게 되는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으면서 알코올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당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게 되면은 프락토즈,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얘랑 조금 틀리게 생겼어요. 1번이 CH2OH, 2번이 CO,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얘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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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생겼거든요. 과당은. 그래서 과당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케톤기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케톤을 갖고 있으면서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알데하이드기나 케톤기를 갖고 있으면서 하이드록실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을 포도당이라고, 그러니까 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락토즈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갈락토즈는 이거예요. 포도당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도당의 1, 2, 3, 4번에서 4번 자리의 탄소의 OH가 이쪽이 붙었잖아요. 갈락토즈의 OH는 이쪽이 붙었어요. 그래서 위치만 다른 거예요. OH 위치가 얘는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한 군데만 다른 관계, 포도당과 과당처럼 위치가 한 군데만 다른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식품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한 군데만 다른 것을 에피머라고 해요. 에피머.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에피머 관계다 라고 해서 몇 번 자리가 달라서 에피머야 라고 하게 되면은 4번 자리가 달라서 에피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들을 아 그렇구나 라고 들어놓으시고 나서 다음번에 식품학 수업 들을 때 아 지난번에 영양학 때 들었던 말이 저 말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들릴 거예요. 그 말이. 자, 에피머 관계.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케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장을 봐보세요.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알코올기, 알코올기라고도 부르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하이드록실기와 한 개의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으면 포도당, 케톤을 갖고 있으면 과당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나 이것들의 축합물, 축합물은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여러 개가 겹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을 말해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이건 다 요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을 나눌 때 아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라고 해서 가장 작은 단위야 라고 해서 가장 작은 하나짜리를 단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당이 나는 2개가 붙었어. 얘를 2당류라고 해요. 당이 3개에서부터 10개까지 붙었어. 이거를 소당류라고 해요. 나는 수십 개, 수천 개가 붙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조리원리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으로 해서 전분의 구조에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으로 해서 수십 개, 수천 개가 붙어있는 다당류가 있어요. 수십 개가 붙어있다라고 해서 다당류. 그래서 당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 단당, 2개, 2당, 3개에서 10개, 소당, 그 이상 엄청 많은 거를 다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단당이 돼야 돼요. 단당. 그래서 이 단당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예요. 단당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당, 갈락토주, 과당이 돼야지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내요. 그 다음에 2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 2개짜리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메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있어요. 근데 메가당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포도당, 포도당이 결합하면 메가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2분자짜리를 메가당. 유당은 갈락토즈, 갈락토즈와 그 다음에 포도당의 결합을 유당이라고 해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탕 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2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포도당,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 그래서 얘를 끊어주는 효소 이름은 뭘까요? 우리 배웠잖아. 말토즈를 끊는다, 말타제. 그 다음에 락토즈와 포도당을 끊는 것은 락타제. 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락토즈잖아요. 얘를 끊는다, 락타제. 포도당과 과당을 끊어주는 거, 얘를 슈크로즈라고 부르죠. 슈크라제. 그러니까 이러한 효소들이 있어야지 끊어줄 거 아니에요. 끊는 거 끊어주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설탕 있잖아요. 이 설탕의 다른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서당이라고도 불러요. 서당. 또 얘를 같은 이름으로 자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서당, 자당이라는 말이 나와도 뭐 새로운 당이야 이게 아니라 설탕을 말하는 거예요. 설탕의 다른 이름들이 서당, 자당 다 같은 이름이에요. 설탕, 서당, 자당 다 같은 이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단당의 상태나 이당의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우리 혀에 닿았을 때 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달다라고 느끼는, 이 2가지를 바로 우리가 당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류. 바로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 3개에서 10개짜리 해당이 되는 것들을 소당류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소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 몸에 분해 요소가 없어요.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봐보세요. 얘네들은 소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몸에 분해 요소가 없네. 그래서 위에서 들어와서 소장에서 소화합수가 된 다음에 소화합수가 돼야 되는데, 이 소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장에서 소화합수가 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흡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대로 얘네들은 대변하고 똑같이 해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찌꺼기처럼. 그랬더니 대장에서 살고 있는 유익균, 이 유익균에 해당이 되는 대장 내에 있는 수십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균, 유해균 말고 유익균의 대표적인 균들이 바로 젖산균들인 거예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이 올리고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와, 우리들 먹이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저 올리고당을 먹이로 이용을 해서 바로 젖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산이 만들어지면은 pH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pH가 낮아져 버리면은 유해세균들은 좋아하는 pH가 7 내지 8로에서 중성에서 알칼리거든요. 근데 자꾸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pH가 낮아져 버리니까 유해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얘네들. 그래서 올리고당. 그래서 이 소당류를 일명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올리고당.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물엿도 쓰시지만 올리고당도 쓰시잖아요. 그 올리고당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기능성 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능성 당이냐면은 단맛은 주지만은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혈당을 올리진 않아.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아.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건 뭐냐? 대장으로 내려와서 대장한테 바로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주네.
그래서 젖산을 만들어서 장 튼튼하게 해주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라는 것들이 특징이 되는 거고요.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얘네들을 분해시키려면은 효소가 필요해요. 알파밀라제, 베타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 그러니까 얘네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소화 끊어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로까지 끊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데까지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분의 형태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다당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당, 이당, 소당, 다당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자, 박스로 설명해 볼게요.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형태예요. 근데 6탄당부터 봐보세요. 6개를 우리가 헥소즈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6개짜리 6H12O6 6개짜리 탄소 6개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당, 얘를 글루코즈라고 하는 거고요. 과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프락토즈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갈락토즈도 있고요. 또 만노즈라는 것도 있어요. 만노즈는 여러분들이 식빵 시간에 배우실 텐데 만노즈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만노즈는 뭐냐면은 포도당에 있어서 포도당 구조랑 똑같이 생겼는데 포도당의 2번의 OH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OH 위치가 이쪽에 가 있는 거. 얘가 만노즈예요. 2번 위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는 다 똑같아. 다 똑같고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얘가 포도당이냐 만노즈냐 갈락토즈냐 바뀐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6개짜리에 대표적으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즈가 있다라는 거. 자, 5탄당을 우리가 봐보세요. 제가 이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만 해볼게요. 하나를 모노, 2개를 다이, 3개를 트리, 4개를 테트라, 5개를 펜타, 그 다음에 6개를 헥사라고 해요. 헥사라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이, 포스페이트 그러면 2개구나, 트리 3개구나, 테트라, 펜토즈 그러면 5개구나, 헥소주라고 나오게 되면은 헥사 헥소주라고 나오게 되면 6개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토즈에 해당이 되는 것은 5탄당들이겠죠. 5탄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보즈예요. 리보즈고 자 봐보세요. 이게 리보즈 1번, 2번, 3번, 4번 CH2OH가 여기 붙어서 여기가 5번 이렇게 해서 오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리보즈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5탄당은 들어왔었을 때 에너지 대사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유전자에 있어서 DNA, RNA가 있잖아요. 바로 RNA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보즈예요. 리보즈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로서의 의미는 없지만은 들어와야지 바로 RNA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DNA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막 이랬을 때 DNA 해당이 되는 것은 DNA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리보즈의 2번 자리에 OH 하이드록실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 버려서 대옥시 리보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제 앞으로 단어 보시면 헷갈리지 마세요. DE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져 나갔다고. 다이라는 말은 2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는 2개, 디카르복실레이션, 디하이드레이션라고 하면 이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옥시 OH기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H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대옥시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대옥시 리보즈를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5탄당 구조에서 이렇게 OH기를 갖고 있는 것은 리보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구조에서 H만 갖고 있는 것은 대옥시리보즈. 그러니까 그래서 DNA, RNA 구성 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리보즈는. 그리고 나머지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렇게 있는데 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몇 개예요? 소 위는 몇 개일까요? 초식 동물들 위는 4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풀 먹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뱉어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위, 갑자기 3번 위가 천엽이고 1번 위가 벌집량,
양이거든, 양 이름이. 2번이가 양긴머리양, 3번이 천엽, 4번이 홍창 막창이라고 부르는 게 4번 위예요. 그래서 4개 위가 있게 되는 건데, 동물들은, 초식 동물에 해당이 되는 동물들은 풀 먹고, 우리는 풀을 먹어봤자 섬유소를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해요. 오탄당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동물들은 섬유소와 오탄당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초식 동물들은. 그래서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살쪄라는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라요, 사람하고는. 근데 오탄당의 의미는 에너지 대사로서의 의미보다는 특히 리보즈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RNA, DNA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자이로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이로즈는 자이리톨로 바뀌게 되면서 또 이제 껌 이런 데도 쓰이게 되는 거죠. 아라비노즈 이런 오탄당들이 있다, 이름만 봐 놓으세요. 리보즈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것이 데옥시리보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런 게 있는 거죠. 다음 내려옵니다. 이당류, 2개 단당류가 중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2개짜리라고 했죠. 그래서 메가당은 바로 말토즈라고 부르면서 포포, 그 다음에 서당은 설탕, 자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슈크로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포도당, 과당이에요. 자, 이건 중요한 단어가 지금 제가 감미도의 기준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과일의 경우에는, 봐보세요. 여기, 이거. 과일의 경우에는, 자, 과당에 해당이 되는 이 과당은 과일을 수박, 30도씨 그 시장에서 사왔던 수박하고 냉장고 5도씨에서 넣어놨던 수박하고 동일한 수박이지만 더 달게 느껴지는 건 몇 도 거예요? 5도. 낮아졌었을 때 단맛이 더 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포도당은 오탄당 형태로 고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가 얘가 고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얘가 CH2OH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2번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이 OH가 2번 자리에 붙어있는 여긴 2번 탄소예요. 2번 자리에 붙어있는 OH가 아래에 내려와 있으면 알파형이고요. 얘가 뒤집혀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베타형이에요. 근데 따뜻한 상태였었을 때는 알파형이 많은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베타형으로 바뀌어요, 구조가.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단맛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면은. 바로 이 차가워진다 안 차가워진다 해서 바로 구조가 바뀐다 안 바뀐다를 결정하는 것이 2번에 붙어있는 OH기예요. 또 하나, 이거 식품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식품학 시간에. 포도당의 경우에는 육각형의 구조로, 얘는 육각형 구조로 고리가 바뀌어요. 육각형 형태의 고리를 띠게 되는 건데,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거든요, 포도당은. 근데 포도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드록실기는 1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바로 이 1번하고 과당에 있어서 아까 제일 중요한 여기 2번 여기가 이렇게 결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OH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제일 중요한 2번이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탕의 경우에는 딱히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단맛이 바뀌거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단맛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바로 감미도의 기준이 된다. 만약에 이걸 식품학 문제에서 물어본다면은 설탕이 왜 감미도의 기준이 되는가라고 물어요, 식품학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만나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그거를 환원성 OH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식품학을 더 공부하시면은 거기서 그 말이 나와요. 자, 뭐 오늘은 이제 제가 그것까진 뭐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튼 설탕은 감미도의 기준이다. 설탕을 기준으로 더 달다, 덜 달다 이걸 따져요. 그래서 감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유당이라고도 하고요. 젖 속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젖당이라고도 하고요. 락토즈라고도 해요. 자, 얘는 포도당 갈락토즈 있고요. 얘도 젖산을 만들어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정장작용을 해요. 그 다음 올리고당 이퀄 소당류라고 해요. 소당, 다른 말로 소당류라고도 해요. 3개에서 10개 중합체다.
그래서 3개가 몰려 있는 것이 라피노즈고요. 4개가 모여 있는 것이 스타키오즈인데 이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콩이에요. 콩. 일단 써놓으세요. 두류라고. 3개짜리. 얘는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이고요. 스타키오즈는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들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즈를 갖고 있는 것이 두류예요. 콩이 갖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난소화성. 소화가 안 돼요. 비피더스 증식 인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비피더스 증식 인자이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바로 유산균들의 먹이가 돼요. 먹이가 되면서 대장 내에 들어왔었을 때 바로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정장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올리고당이.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정장작용을 한다. 자, 올리고당의 특징이에요. 다음 다당류로 갈 거예요. 여러 개, 10개 이상의 단당류의 축합체다. 한 가지가 섞여 있는 거,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단순 다당류라고 해요. 자, 전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식물에 저장되어 있고 포도당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사결합과 가지가 있는 일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게 되면은 혈당으로 쓰고 나서 일단 남아 그럼 간에 저장을 해요. 자, 간에 저장을 하고요. 그러고도 남아 그럼 근육에 저장을 해요. 그러고도 남아 라고 하게 되면 뭘로 저장하게 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죠? 간 근육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일단 간에 저장을 해. 간에는 100g 정도 저장을 해요. 100g 정도 저장하고요. 그래도 남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근육에 대략 300g 정도를 근육에는 대략 300g 정도 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간에 100g, 근육에 300g 정도 저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첫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좀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점심은 먹었는데 오늘 점심은 먹었어.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게 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혈당이 없으면은 내 몸은 결국 혈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 속의 당을 높여줘야 돼요. 맞겠죠? 간에 글리코겐을 분해를 시키는데 그럼 간에 글리코겐이 다 떨어지면은 근육에 글리코겐 분해하느냐?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이용하지 못해요. 혈당으로는. 왜? 이게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왜 근육 속의 글리코겐은 이용 못해?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작년에도 나왔던 똑같은 문제 해당이 되는 건데 글리코겐으로 분해가 되려면은 마지막에 글루코즈 그냥 이건 생화학 선생님도 또 수업을 하실 거예요. 생화학 시간에도 글루코즈를 바로 6번 자리에 있는 인산기를 떼줄 수 있는 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코즈 6 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효소가 근육에는 결핍되어 있어요. 근육에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글리코겐은 혈당에 이용되주가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저런 말도 있구나 정도만. 그래서 근육의 글리코겐은 혈당으로 이용되지 못해요. 왜?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 효소가 없어서 글루코즈 6 포스파타제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이 글리코겐은 뭐해?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글리코겐은 에너지원이에요. 근육 속의 에너지원. 그래서 근육이 많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단거리 선수들하고 장거리 선수들하고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그 이상화 선수가 뭐 허벅지 둘레가 뭐 24인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제 날씬한 아가씨? 사람들의 허리 둘레가 24인치인데 한쪽 허벅지 둘레가 24인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근육이 많다라는 거거든. 근육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글리코겐의 ATP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근육 큰 사람들 봤어요? 마라톤은 4시간, 6시간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도 뛰어야 돼.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은 오히려 지구력이 좋아야 되고 몸이 가벼워야 돼요. 반면에 단거리 선수들 100m, 200m 짧게 도는 그거 피겨 스케이팅은 예쁘게 하는 거고 맞아요. 쇼트트랙. 그죠?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 허벅지 되게 두껍잖아요. 근육이 좋아야 돼요. 단거리 선수들은. 바로 근육 속에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그 근육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 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으로 쓰이는 거. 됐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합 다당류는 헤테로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해서 한 가지, 아까 전부는 글루코즈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글루코즈 말고도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합 다당류라고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미셀룰로즈, 펙틴, 헤파린 이런 것들도 있다. 참고로만 보세요. 자, 이건 식품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잘 물어봐요. 시험 문제로. 탄수화물의 기능. 자, 1, 2, 3, 4, 5, 6 있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가. 앞에서부터가 중요한 순서대로가 기능이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해서 탄수화물의 기능에서 제일 첫 번째는 에너지예요. 무조건. 우리가 힘.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럴 때 바로 탄수화물의 첫 번째는 에너지. 밥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화흡수율이 평균 98%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페이지 29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페이지 29라고 쓰시고 29로 잠깐 가볼게요. 페이지 29라고 쓰시고 29페이지 갑니다. 29페이지 가시면은 제4장 에너지 대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에너지 대사 파트에서도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양소 안에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이제 학과에 식용과 학생들도 들어오지만은 그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해서 탁과생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유아교육과 지리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이런 학생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강의를 하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탄수화물 g당 4칼로리, 지질 g당 9칼로리, 단백질 g당 4칼로리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이 오더니 그거 누가 정한 거냐고. 그러니까 탁과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탁과에서는 저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 저렇게 물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왜 그걸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식품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 본 거예요. 폭발 열량계로. 열량을 발생시켜 봤었을 때 실제로 칼로리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열량을 측정시켜 봤더니 그 탄수화물은 4.15칼로리, 지방은 9.45칼로리, 그 표 봐보세요. 단백질은 5.65칼로리, 알코올은 7.1칼로리를 내더라.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율 보시면은 체내에서 탄수화물은 제일 흡수율이 좋아요. 98%. 지방은 95%, 단백질은 92%로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알코올은 100% 다 들어와요. 우리 몸에. 그죠? 알코올은 칼로리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칼로리가 98%로 4.15 중에서 98%인 4칼로리로 보는 거고요. 지방은 9.45 중에서 9. 단백질은 5.65 중에서 흡수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4가 된 거고요. 알코올은 거의 100에 해당이 되는 7이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리적 연락가를 해봤을 때 98%로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려고 돌아간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 자, 뇌세포. 제가 아까 아침밥 얘기했죠. 공부하려면은, 아침 시간에 공부하려면은 빈속에 오지 말고 반드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식사 하시고 오셔야 돼요. 뇌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 또 하나, 적혈구의 주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고요. 이후에 유아기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뇌발달, 뇌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갈락토우즈예요. 그래서 그 모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젖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유고 사람젖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모유잖아요. 그랬을 때 모유하고 우유하고 성분이 다른 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우유의 경우에는 소의 경우에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얘는 바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뼈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칼슘이 많아야 돼요. 뼈를 먼저 키워서 빨리 걸어가야지 천적을 피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걸어요, 사람은. 대신 사람은 그 1년 동안 뭐가 되느냐? 뇌발달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뇌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뇌발달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모유 안에는 바로 유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유당 함량이 높아요. 그럼 유당 아까 말했지만 락토즈였잖아요. 락토즈가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뇌에 있어서 일단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도 주고 또 뇌발달에 갈락토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유당이 유학에 굉장히 필요한 거였구나. 기억하세요. 유당, 포도당, 갈락토즈. 1차적인 에너지는 바로 갈락토즈고요. 포도당이고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또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게 점심 지금 시간 지나고 난 시간이잖아요. 점심밥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이제 식사를 많이 했어. 포도당이 에너지원인 것까지는 좋은데 식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소장 쪽으로 이제 소화작용이 많이, 그 장내에서 소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순환해야 되는 혈액들이 다 장으로 몰려요. 그렇게 되면은 뇌로 가야 될 혈액량이 부족해져요.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뇌로 가서 산소 공급이랑 이런 것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서 졸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낮 시간에는 또 굶으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당연히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역시 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어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섭취 에너지에 이제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섭취 에너지의 55에서 65%를 권장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55에서 65%를 권장한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교재 102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딱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 102페이지에다가 저도 빨간색으로 해서 붙여놨거든요. 102페이지에다가 이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나중에 바로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이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중요한 거 몇 페이지로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수시로 이걸 보세요. 보시면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는 무조건 이만큼 먹으라가 아니라 사람마다 활동 동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몸무게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해 라고 비율을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먹어 이게 아니에요. 적정하다 라고 비율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단백질의 경우에는 1세 이상에서부터 7에서 20% 이거 다 숫자 외우셔야 돼요.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 아가들 때 2세 정도까지 아가들은 좀 더 통통해져야 되고 얘네들은 커야 되기 때문에 20에서 35%예요. 근데 3세 이상부터는 성인기, 모든 성인기까지 다 해서 15에서 30%예요. 자, 이걸로 기억해 놓으세요. 아이들 때는 1, 2세에는 20에서 25, 35%지만은 성인기 이후에는 3세 이상에서는 15에서 30%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1세 이상의, 102페이지 탄수화물 보시면은 탄수화물 부분에서 1세 이상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은 55에서 65%죠. 이거 외우시라고요.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1, 2세 아이들의 지방은 20에서 35%지만 3세 이상은 15에서 30%. 이거 물어봐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55에서 65, 7에서 20,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15에서 30, 1, 2세 아가들만 20에서 35, 5씩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물어보니까 꼭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55에서 65%를 권장한다 나와 있던 거고요. 4번 보시면은 간과 근육에 아까 무엇으로 저장한다고요? 글리코겐. 간에는 몇 그램 저장한다고요? 100g 정도. 근육에는 몇 그램 저장한다고요? 300g 정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육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글리코겐은 가지가 많은 구조예요. 전분보다 가지가 더 많아요. 짧으면서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더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가지가 많아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분해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잠깐 쉬고 다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